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다가 어떤 쇼츠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군대는 가만히 있었는데 유행이 돌고 돌아서 한때 구식이라고 비판받던 우리나라 군대의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무기 등이 현대전의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무기가 되었다는 쇼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흑표전차는 우리나라의 공병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무게를 55톤으로 한정했고 그래서 한때는 특히 측면 방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지금 흑표 같은 전차가 대세가 되고 있죠. 결론은 기존까지 전차들은 방어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무게를 늘려왔고 그래서 미국의 M1 전차는 70톤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로 인해서 필요한 공병 능력도 엄청나게 높아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보급품도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은 50톤대에 새로운 전차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LAH라고 경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무장헬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런 무장헬기는 전문적인 공격헬기에 비해서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차피 아무리 헬기가 방어력을 높여도 적의 맨패드 대공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독일 같은 나라도 전문적인 공격 헬기인 타이거 헬기를 퇴역시키고 가격과 운용 비용이 저렴한 무장헬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제는 무장헬기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무기의 유행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현대전의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은 우리의 윤영하급 고속정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솔직히 윤영하급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개량의 필요성이 이야기되던 함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은 윤영하급을 개량을 할 계획이지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이루어지는 윤영하급의 개량 수준은 상당히 작은 개량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현상유지 수준이라고 저도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윤영하급이 그 어떤 함선보다도 현대전에 적합한 함선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윤영하급에 아주 작으면서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변화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 윤영하급이 어떤 개량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윤영하급의 개량 내용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윤영하급의 초도함인 윤영함은 2008년 12월에 취역하였고 그래서 전체 수명주기가 30년이기 때문에 이미 수명주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 수명주기 개량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윤영하급은 어떤 개량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함선의 측면에 거치된 K6 12.7mm 기관총을 RCWS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함선의 측면에 있는 K6 기관총을 사람이 직접 사격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면 전투 중에 우리의 수병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전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적의 공격에 취약한데요. 그래서 이번 개량에는 이미 검독수리급에 탑재되어서 그 능력이 증명된 RCWS를 탑재함으로써 더 이상 수병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전투를 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K6 기관총을 운용하기 위한 4명의 인원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만 시스템도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윤영하급에는 기만 시스템으로 MK36SRBOC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기만 시스템은 그냥 체프탄을 발사해서 바다의 넓은 체프 구름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윤영하급은 새로운 기만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에는 3가지가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메스 시스템, 그리고 프랑스 샤프란사의 다게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의 TS-텍사의 KRBOC, NG 시스템인데요. 솔직히 메스나 다게는 기존에도 우리나라 함선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비인데 국내 회사에서 국산 장비를 개발했을 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일 라인메탈사의 메스가 선정될 게 유력한데요. 왜냐하면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최신 함선들에는 전부 메스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윤영하급과 함께 작전을 하는 검독수리급에도 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하급의 기만 시스템도 메스가 선정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하급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독도함에도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정확히는 이 독도함에 들어가는 전투정보 시스템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긴 한데요. 이건 뭐라고 해야 하나? 결론은 전투함용 전투정보 시스템도 아니고 해서 완벽한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
윤영하급이 최초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윤영하급에는 전투정보 시스템 베이스라인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윤영하급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의 전투정보 시스템도 계속 발전을 했고, 그래서 윤영하급의 전투정보 시스템도 우리나라의 최신 전투정보 시스템인 베이스라인 3.0에 준하는 개량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윤영하급에 탑재된 레이더는 SPS-540K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3차원 대공 레이더가 들어가는데요. 이 레이더는 X밴드 레이더로 탐지거리는 30k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검독수리급에는 SPS-560K라는 신형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레이더는 재원상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540K나 560K나 탐지거리 30km대 X밴드 대공 레이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검독수리급에는 새로운 레이더를 개발해서 탑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윤영하급에 비해서 검독수리급은 함선의 크기가 작고 그래서 파도나 풍랑이 심해지면 윤영하급에 비해서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이리 되면 레이더가 빔의 조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함선의 크기가 큰 윤영하급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게 함선의 크기가 작은 검독수리급에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함선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SPS-560K를 개발해서 검독수리급에 탑재를 한 건데요. 문제는 윤영하급에 탑재된 SPS-540K에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SPS-540K는 수동위상 배열 방식의 TWT 진행파관 방식이고, 바로 이 진행파관이 단종이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검독수리급에 탑재된 SPS-560K는 A사 방식의 능동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량 사업을 통해서 윤영하급의 SPS-540K 레이더를 검독수리급의 SPS-560K 레이더에 준해서 개량을 한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서 EOTS도 개량을 한다고 합니다. EOTS는 광학탐색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윤영하급의 개량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루어지는 윤영하급의 개량 사업은 그냥 현상 유지 수준의 개량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단종된 부품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개량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군이 보유한 다른 함선과 장비의 통일성을 위해서 개량을 하는 것일 뿐, 윤영하급의 전투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개량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만 윤영하급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윤영하급이 그 어떤 함선보다도 미래전에 적합한 함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 윤영하급의 개량은 정말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량입니다. 그런데 이 개량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윤영하급에 탑재된 무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윤영하급은 과거부터 대공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윤영하급에는 대공미사일이나 CIWS가 없이 구식의 76mm 함포와 40mm 노봉만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해군도 윤영하급의 대공전 능력을 위해서 함포 기반 대공전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해서 윤영하급의 함포로 대한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건 윤영하급의 함포 기반 대공전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상에서만 그 능력이 증명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대한미사일을 요격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윤영하급의 함포 기반 대공전 시스템으로 방어가 가능한 대한미사일은 북한의 스틱스나 실크웜 대한미사일 같은 구식 대한미사일만 방어가 가능하고, 북한판 우란 대한미사일 같은 시스키밍,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해서 접근하는 대한미사일은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윤영하급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특히 윤영하급의 무장 중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게 40mm 노봉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봉을 떼어내고 거기에 해공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에서 무엇을 개발하는지 아시죠? 지금 한화에서는 해병대를 위해서 40mm 무인대공포를 개발 중입니다. 한화가 이 무인대공포를 개발하는 이유는 과거 무인기 침투 사건 때 해병대가 주둔하는 서북도서 방향으로도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지만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던 20mm 발칸 등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해병대는 한화에게 급하게 바로 이 무인기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공포의 개발을 요구했고, 그래서 개발하는 게 40mm 무인대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무인대공포는 바로 노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 40mm 무인대공포의 요격 방식인데요. 한화는 이 무인대공포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별도의 레이더는 시스템에 포함하지 않고 국지방공 레이더로 탐지한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표적을 야전방공 네트워크인 C2A로 전달받아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학장치로 추적을 해서 목표를 요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대공포와 비슷한 능력을 이번 개량을 통해서 윤영하급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윤영하급의 SPS-240K 레이더를
검독수리의 SPS 260K에 준해서 개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비록 부품 단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개량이지만 기존 수동 위상 배열 방식의 레이더에서 능동 위상 배열 방식의 레이더로 개량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레이더의 해상도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육상의 국지방공 레이더처럼 해상도가 높아져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적 무인기를 탐지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EOTS까지 개량을 한다고 했으니 무인기에 대한 목표 조준 능력도 더 향상되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한화가 개발 중인 40mm 무인대공포와 똑같은 능력을 윤영하급의 노봉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로 인해서 노봉은 적의 무인기와 낮은 고도로 날고 있는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윤영하급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40mm 노봉이 지금은 정말 최신형 대공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76mm 함포에 새로운 전파신관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우리 해군의 76mm 함포에서는 대공탄의 K586이라는 전파근접신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K587 전파근접신관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새로운 전파근접신관이 도입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K586 전파근접신관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이 요청을 해서 개발했다기보다는 풍산이 기존의 K586 전파근접신관이 너무 구식 방식이라 이런 구식 전파근접신관은 수출을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전파근접신관을 개발한 겁니다. 그럼 기존과 새로운 전파근접신관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전파근접신관은 CW 방식이라고 해서 단속파 방식의 전파근접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등 정말 오래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산이 개발한 K587 전파근접신관은 주파수 변조 단속파 전파근접신관이라고 해서 FMCW 방식의 전파근접신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방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기존 전파근접신관은 적이 전파근접신관을 교란하면 그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파근접신관은 적의 교란에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전파근접신관은 낮은 고도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고도에서는 바다나 육지의 난반사로 인해서 전파근접신관이 오작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파근접신관은 바다에서 시스키밍으로 접근하는 적의 대한미사일에 대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K587 전파근접신관은 낮은 고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시스키밍 대한미사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관의 도입으로 북한의 북한판 우란 대한미사일도 방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게 무인기 대응에도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당장 기존 전파근접신관은 여러 대의 무인기가 공격을 하면서 그 중에서 한 대가 전파근접신관의 교란을 시도하면 기존 전파근접신관은 이것에 대응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신관이 빨리 기폭을 해버릴 수 있지만 새로운 전파근접신관은 그런 교란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자폭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기존 전파근접신관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전파근접신관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전파근접신관의 도입으로 윤영하급의 76mm 함포의 대공전 능력, 그러니까 적 대한미사일이나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지만 이 새로운 전파근접신관은 40mm 무인대공포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40mm 대공포에는 K-21의 장갑차의 주력탄인 K-236 복합기능탄이나 아니면 노봉 대공포의 대공포탄인 K-218 대공탄을 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미 한화에서는 K-236 복합기능탄은 K-21 장갑차에서 날개폭 1m급 무인기를 요격함으로써 무인기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탄들에 사용되는 전파근접신관도 CW 방식의 전파근접신관이고 그래서 이 전파근접신관은 적의 교란이나 낮은 고도에서의 요격에 적합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0mm 대공포를 위해서 FMCW 방식의 새로운 전파근접신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풍산은 이번에도 또다시 3피탄의 생산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3피탄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건 이탈리아에서 만든 새로운 대공포탄으로 기존의 K236이나 K218탄에 탑재된 파편의 숫자가 680개인 것에 반해서 3피탄은 파편의 숫자가 1100개로 월등하게 많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요격하는데 기존 탄에 비해서 필요한 탄의 숫자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3피탄보다도 전방 확산탄이 더 효과적이지만 이미 풍사는 3피탄의 라이센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만 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양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40mm 대공포 대비 대공 능력이 배 이상 상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40mm 대공포가 구식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40mm 대공포에 사용되는 탄이 구식인 것이고, 그래서 3피탄이나 전방 확산탄만 적용하면 40mm 대공포도 아주 훌륭한 대공포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한화는 해병대의 요구에 의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대공포를 개발해야 하고, 그래서 40mm 무인 대공포를 위해서 새로운 탄을 개발할 시간이 없어서 기존 탄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새로운 탄을 개발해서 40mm 대공포에 적용을 하면 40mm 대공포의 요격 능력은 분명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그대로 윤영하급에 탑재된 노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윤영하급은 레이더나 광학장치의 개량과 그리고 새로운 76mm 신관의 적용으로 인해서 윤영하급은 기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공전 능력은 대폭 향상되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화에서 개발 중인 40mm 무인 대공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윤영하급의 노봉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노봉의 대공전 능력은 대폭 높아지겠지만 이미 40mm 대공포를 위해서 새로운 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새로운 탄까지 적용하게 되면 노봉의 대공전 능력은 더 대폭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윤영하급의 대공전 능력은 더욱더 대폭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개량된 윤영하급의 교전 능력을 살펴보면 우선 적의 무인기가 대량으로 접근을 하면 개량된 SPS-540K가 적의 무인기를 포착하게 되고, 그 정보를 개량된 EOTS에 전달해서 EOTS가 추적을 시작하게 되고, 그럼 대략 7km 거리에서부터 새로운 전파 근접 신관을 탑재한 76mm 한 포의 대공포가 요격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도 접근을 하게 되면 4km 거리에서부터는 노봉이 목표를 인계받아서 요격을 시작하고, 그래도 접근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윤영하급에 탑재된 12.7mm RCWS가 대략 300m 거리에서부터는 최종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킬 시스템을 빼고 순수하게 하드킬 시스템만으로도 윤영하급은 정무인기의 대량 공격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이제는 북한판 우란 같은 최신 시스키밍 대한미사일에도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윤영하급은 적의 대한미사일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고, 그리고 윤영하급의 한포 기반 대공전 시스템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특히 윤영하급에 탑재된 40mm 노봉은 정말 필요 없는 장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돌고 돌다 보니 지금은 그 어느 것보다도 무인기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갈수록 대공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영하급의 한포 기반 대공전 시스템과 노봉도 다시 평가받고 있고요. 결론은 이번 개량으로 인해서 윤영하급은 대공전 능력이 대폭 올라갈 것이고, 특히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행이 돌고 돌다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많이 비판받던 윤영하급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시대가 윤영하급, 그 중에서도 노봉이 최고의 대공전 시스템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는데요. 정말 웃기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돌다 보니 우리가 그리 비판했던 노봉이 최고의 대공전 시스템이라니.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